자, 이제는 저희 육류인 양도해도 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해석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텝 1, 첫 번째는 6개의 주요 요인에 대한 해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6개의 주요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에 대한 해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스텝 3, 세 번째에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구성하는 각각의 2개의 주요 요인의 조합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조합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즉, 3가지 심리 욕구를 증진시키고 있는지, 저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육 유형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갈 때 자율성의 스텝 2, 스텝 3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은 관계성의 스텝 2, 스텝 3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능성의 스텝 2, 스텝 3를 순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텝 1 먼저 주요 6요인 점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6요인은 핵심 차원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증진하는 3개의 요인과 그리고 저해하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3개의 요인씩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자율성 핵심 차원의 증진 요인은 자기주도성 지지, 그리고 저해 요인인 통제가 지금 사례에서 보시면 자기주도성 지지는 10.7%로 주의 정도의 수준이고 저해 요인인 통제는 9.5%로 이상적인 수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준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수준은 3가지, 이상적, 양호함, 주의 3가지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상적인 것은 좋은 것의 30%, 그리고 양호함은 그 다음 30%, 주의는 좀 좋지 않은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진 요인이 높다는 것, 그 그래프가 길다는 것은 양육 태도가 좀 더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저해 요인의 그래프가 길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저해 요인의 양육 태도는 그래프가 짧을수록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핵심 차원인 자율성의 증진 요인인 자기주도성 지지는 그래프가 짧으니까 좀 주의 좋지 않구나. 자기주도성 지지는 좀 좋지 않은 편. 그리고 저해 요인인 통제는 그래도 짧아서 이거는 괜찮은 편이 됩니다. 다음은 핵심 차원의 두 번째 요인인 관계성인데요. 관계성 차원의 증진 요인인 온정은 보니까 37.9%. 아직도 주의 수준이네요. 네, 온정도 좀 주의를 요하는 것. 그리고 관계성의 저해 요인인 거부는 36.1%.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 그러니까 관계성을 저해하는 것은 그래도 적게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차원인 유능성의 증진 요인인 구조는요. 네, 10.7%로 좀 낮네요. 주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해 요인인 혼란은 45.3%로 양호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스텝 2인데요. 세부 요인의 점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율성은 자기 주도성 지지와 그리고 통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자기 주도성 지지의 세부 요인인 관점 수용과 선택권 존중은 어떠한가? 여기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 지지의 세부 요인인 관점 수용은 24.3%로 좀 낮은 수준.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녀의 의견을 잘 물어보지 않고 대화도 많지 않고 자녀 의사에 좀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부모의 점수네요. 그 다음 세부 요인은 선택권 존중인데요. 보니까 더 낮네요. 3.6%.
자녀의 독립적인 발달에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선택권이라든지 결정권도 아이한테 제공해주지 않는 양육 태도를 보이고 계시네요. 다음은 통제, 자율성의 저해 요인이죠.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강요와 조정, 세부 요인에서 강요는 9.5%, 조정도 16.0%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강요가 낮을 경우에는 양육자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 특성, 강압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정은 낮은 수준인데 감독과 개입은 좀 최소화하고 간섭이 적은 성향. 요거로만 봤을 때는 좀 좋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어떠셨어요? 자기주도성 지지와 통제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스텝 3으로 갑니다. 이 바로 스텝 3이 자기주도성 지지의 수준과 통제의 수준, 이 조합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기주도성 지지는 굉장히 주의 수준이었는데 통제는 이상적인 수준이었죠. 이런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사실은 아이한테 자율권 그리고 선택권 이런 것도 주지 않지만 부모가 자기 거를 자꾸 내세우면서 자기를 따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자기주도성 지지와 통제 둘 중에 하나라도 주의가 있다면 자율성 발달은 저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성 차원은 저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관계성으로 와서 관계성의 세부 요인 점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성은 온정과 거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정은 세부 요인이 애정 표현 그리고 정서적 가용성 두 개인데요. 애정 표현은 좀 주의 수준.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세모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좀 아주 특별히 낮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37.7%인데요. 이 부모님은 애정 표현을 굉장히 인색하고 그리고 관심이 좀 부족한 특성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서적 가용성은 그래도 조금은 낮지만 43.3% 양호함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이 좀 높지는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좀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응답을 잘해주지 않는 약간 둔감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음은 거부 요인인데요. 관계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세부 요인으로는 비난과 냉담이 있는데요. 보니까 비난은 별로 하지 않으시네요. 11.2%. 비판적이지 않고 잔소리가 좀 적은 편이고 화를 많이 내지는 않는 편이시고, 하지만 보세요. 냉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냉담이 74.4%. 차갑고 무심하고 냉정하고 좀 감정에 반응해주지 않는 특성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계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관계성은 양호함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비난과 냉담의 세부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난은 안 해요, 엄마가. 혹은 아빠 혹은 다른 양육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냉담을 굉장히 높게 하시는 거죠. 이게 두 개 합해졌을 땐 양호함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양육자의 특성은 냉담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 차원의 두 개 주요 요인인 온정과 거부의 조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온정은 주의 수준, 그리고 거부는 양호함 수준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합에서 주의가 하나라도 나오면 결국에는 관계성 발달은 저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 차원도 저해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차원인 유능성 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능성 차원의 그 증진 요인인 구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구조의 세부 요인은 명확한 규칙과 귀납적 훈육입니다. 보니까 둘 다 굉장히 낮네요. 명확한 규칙의 세부 요인 점수는 25.1%, 그리고 귀납적 훈육은 7.9%로 더 낮습니다.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겠죠. 규칙이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양육자가 권위도 좀 부족하고 정해진 원칙도 없는 성향 가지고 있고 또 규칙을 잘 설명해 주지 않고 그리고 이유도 잘 알려주지 않고 아이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가이드와 코칭도 굉장히 적게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은 유능성의 저해 요인인 혼란인데요. 혼란의 세부 요인은 비일관성과 지나친 허용입니다. 비일관성의 점수, 지나친 허용의 점수 둘 다 양호함 수준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비일관성은 아주 높거나 낮지 않고 보통 정도고 지나친 허용도 그래도 아주 많이는 하지 않는 편이야.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 3에서 유능성의 이 두 개의 주요인인 구조와 혼란은 어떠한가? 구조가 주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혼란은 양호함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주의가 하나라도 있으면 유능성 발달이 저해되기 때문에 역시 저해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스텝 1, 2, 3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스텝 1, 2, 3,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텝 4, 핵심 차원 간 3류의 조합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심 차원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세 가지의 차원이 증진되는 방식, 저해되는 방식 그리고 관계성이 증진되는 방식, 저해되는 방식, 유능성이 증진되는 방식, 저해되는 방식의 각각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조합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조합이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성이 저해될 때, 관계성이 저해될 때, 유능성이 저해될 때 우리가 살펴본 사례는 바로 이 세 가지 모두가 저해되는 방식의 양육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양육 초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저해되고 관계성이 저해되고 유능성은 증진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분들을 권위주의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율성이 저해, 관계성은 증진, 그리고 유능성은 저해하는 양육 태도를 과잉보형이라고 네이밍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저해, 관계성이 증진, 그리고 유능성이 증진되는 방식의 양육 태도를 성취, 강조, 코치형의 부모님이라고 네이밍했고요. 자율성이 증진, 그리고 관계성이 저해, 유능성이 제해되는 양육 방식을 자율방임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증진, 그리고 관계성이 저해, 유능성이 증진되는 방식을 냉철한 조력자형 유형이라고 불렀고요. 자율성이 증진, 그리고 관계성이 증진, 유능성이 저해되는 방식을 지지적인 허용형 이라고 불렀고 마지막 바로 자율성도 증진, 관계성도 증진, 유능성도 증진시키는 양육 태도를 가진 분들을 조화스러운, 조화로운, 조화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양육 유형인 양육 초보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도 좀 저해되는 수준, 관계성도 저해, 유능성도 저해되는 양육 태도 유형이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6년일을 살펴봤을 때 그 유형에 그분에 해당되는 유형이 될 겁니다. 특징은 양육 전반에서 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하거나 일관성이 좀 낮고 그리고 양육자는 내가 양육을 잘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양육 효능감이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시고요. 혹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기에 엄마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높거나 하는 그런 환경일 수 있고요. 양육에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육이 어떤 건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 코칭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양육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는
열심히 양육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진과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본인을 좀 돌볼 수 있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육 초보형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초보맘형 양육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잘하고는 쉽지만 서툰 이런 초보맘인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정보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서툴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또 노력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일관성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해봤다가 또 이걸 해봤는데 또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다른 방식을 썼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 저 방식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혼란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훈육과 공감 사이를 자주 고민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이럴 거예요. 야단을 안 치면 좋은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야단을 쳤다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막 그냥 받아주다가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훈육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과하게 걱정하거나 쉽게 자신감을 잃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잘 구조를 주면서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자신감을 잃으면서 또 주저주저 하게 되거나 위축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코칭이 많이 필요한 유형이 될 겁니다. 이번엔 권위주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성이 저해되고 그리고 관계성이 저해되고 유능성은 그래도 증진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권위주의 유형. 이 권위주의 유형은 명확한 규칙, 가이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만 굉장히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부모라면 아마 옛날 부모님들의 그런 양육 태도 이런 걸 떠올리실 것 같고요.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뭘 따라야 돼, 뭘 해야 돼, 그리고 수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들은 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권이라든지 또 혹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관계성이 저해되다 보니까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는 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이 그림처럼 엄격한 가장의 모습 이런 유형이 해당이 될 거고요. 부모님 말은 곧 규칙이야.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양육자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준,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무조건 따라야 돼 라는 강요와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잘 참고 자기 통제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자율성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규칙을 지켜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보다는 뭔가 해야 되는 공통의 원칙 같은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나중에는 간혹은 반항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혹은 어떤 아이들은 위축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아이한테 스스로 결정해보게 아이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처벌이나 강요 대신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규칙이 너한테 왜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설명하고 안내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 표현도 좀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부모님이 너 사랑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뜻하게 쳐다봐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를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잉보호형, 아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성은 저해되고 관계성은 증진되는 방식으로 잘 제공해 주는데 유능성은 저해되는 방식, 이런 방식을 바로 과잉보호를 하는 유형이라고 봅니다. 애정은 높고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어떠한 원칙, 규칙이 있는지 잘 안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정은 높고 자녀와 따뜻한 긴밀한 유대감은 잘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대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는 양육자들. 그리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아 라는 한계 설정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님들은 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라. 그리고 좀 도와주기보다는 지켜보면서 기다려라.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옆에서 든든하게 살펴봐 주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 이 과잉보호 유형은 캥거루맘, 아마 캥거루 부모님, 캥거루 양육 이런 걸 들어보셨죠? 캥거루맘 양육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품 안에 자식을 두고 싶은.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품, 아빠 품, 양육자의 품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항상 네 옆에 엄마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육자들은 자녀를 좀 가까이 둬야지 좀 안심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미성숙하고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커도요. 그리고 보호나 관심이 좀 지나치고 과도한 편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녀 대신에 많은 일을 해주고 대신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하는 유형이라서 자녀가 독립심이라든지 자기주도성 발달이 꽤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정서적일 수는 있지만 뭔가 스스로 해결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좀 아이의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요. 선택권도 좀 주고 작은 일부터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도와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을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취광조 코치형, 이 성취광조 코치형은 그림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성이 좀 저해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관계성은 증진되고 유능성은 증진되는, 두 개는 다 증진이네요. 하지만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양육자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도 높고, 그리고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피드백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리고 간섭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분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아이가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을 할 때는 아이의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 아이가 미성숙하더라도 아이의 판단과 결정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바로 저희는 헬리콥터 양육, 헬리콥터 페어렌팅,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는데요. 늘 가까이에서 챙기고 이끄는 그런 유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심하게 챙기고 라이딩, 그러니까 막 태워주고 데리러 가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도 굉장히 밀착돼서 가지고 그리고 성취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이런 모습 많으시죠. 그래서 아이의 일정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챙기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원, 과외, 체험활동 이 모든 것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특성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으면서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관심을, 애정을 쏟는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요. 이 성취 강조 코치형에서는 성취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 꼭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 아이는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아이들이 뭘 원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처음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선택을 많이 해봐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처음에 완벽한 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 결과로 내가 경험해 보면서 몸으로 익히면서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아이의 선택. 그래야지 결국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이뤄냈을 때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방임형, 이거는 자율성은 증진시키고 있는데 관계성 저해 그리고 유능성 저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 하나만 증진되는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의견, 선택권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거나 그 다음에 애정 표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하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가이드, 너가 이런 부분 잘하고 있어, 이걸 더 해야 돼, 그래, 잘 이겨내라, 그리고 이게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주도성은 인정을 해줘도 간섭이 적고 관계적으로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방임되는, 그리고 교류도 좀 부족한 그런 형태의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해준다면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건 잘하고 있지만 너 혼자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내가 잘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그리고 네가 선택할 때 내가 내 도움이 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는 방목형 양육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율성을 완전히 이해해 주지만 내가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안내하지 않는, 관심이 좀 부족한 이런 양육이 되겠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너 다 컸잖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떨 때는 사실은 아이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간섭도 적고 개입도 적으니까. 근데 아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거, 그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외롭다는 것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 구조 이런 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일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잘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직 아이는 어린데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아직은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다 크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냉철한 조력자형, 그림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성은 증진, 하지만 관계성은 저해되는 수준, 유능성은 증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자율성, 자기 선택권, 결정권은 충분히 인정해주고 행동에 대한 규칙, 가이드 이런 것들은 명확해요. 하지만 아이랑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아이를 예뻐하고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독립성은 격려되지만 관계적으로는 서로 어색하고 애정 표현이 부족한 그리고 성취만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이가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은 좀 아이를 따뜻하게 애정 어린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도 늘리고 훈육하기에 앞서 아이는 무슨 마음일까 먼저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저희는 실용적 애정형 양육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지원과 관리로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 같아요. 저희 현장에서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면 뭐가 필요한지도 잘 찾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 딱딱딱 제공도 해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가깝지 않은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율성과 유능감은 잘 발달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학습, 경험, 생활 이런 실제적인 지원으로만 이어지고 정서적으로 연결되거나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가까워지고 이런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다른 건 다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사랑을 더 제공해줘서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모두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했다라는 표현보다 난 네가 있어서 좋아, 너랑 함께라서 좋아 이런 말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잘 하는 말씀이 잘했어, 시험 잘 봤어, 그래 그거 잘했어 이런 말들을 주로 칭찬이고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네가 있어서 좋아, 너랑 있으니까 재밌어, 행복해 이런 표현, 존재 자체를 향한 따뜻한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지지적 허용형 이런 부모님들은 자율성은 증진해주고 관계성도 증진해주고 하지만 유능성을 좀 저해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이와 정서적인 유대감도 높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도 깊고 그리고 아이 선택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지만 아이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주거나 그리고 뭔가를 해낼 때 옆에서 피드백도 해주고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제공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용적이고 따뜻하지만 좀 느슨한 양육, 단호함이 부족한 양육 그런 양육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필요한 규칙, 행동 기준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조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해 준다면 아이가 더 유능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친구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가 부모를 너무 권위적인 대상으로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와 친구 같은 관계를 평생 유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우리가 들어본다면 그 말씀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친구 같은 부모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이제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이 세상의 규칙, 원칙,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잘하는 두 가지,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 이 부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규칙, 한계 제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훈육을 바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공감을 하면서 구조를 잘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유능감은 더 발달할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요, 이런 지지적 허용형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또래 관계도 굉장히 잘 맺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자율감도 굉장히 높고 이래요. 그런데 학업이라든지 유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느낄 때 있어서는 조금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엔 아마 그래도 괜찮아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거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증진시키는 양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화형은 자율성도 증진, 관계성도 증진, 유능성도 증진, 모두 올 그린이죠. 자율성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도전하는 것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증진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6요인은 이상적, 그리고 양호함, 그리고 주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보고, 그리고 증진 요인과 그 다음에 저해 요인의 결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자율성의 증진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요인에서는 조금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양육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잘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굿이너프 양육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굿이너프는 이만하면 충분한 양육을 하는 양육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양육용 그리고 양육 태도를 설명하면서 양육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이에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는 양육자가 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완벽하게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면서 너무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굿이너프 양육자라는 것은 그만하면 충분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만하면 충분하다, 괜찮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인간적인 실수, 부모로서 그런 실수가 있을 때 아이는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노력보다는 아이한테 그냥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육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간혹 실수하더라도 아마 이 굿이너프 양육자들은 다시 이제 아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무에도 어떠한 역경에 있어서 티끌이 생기더라도 더 강하게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다툼이 생기거나 아이를 나란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도 이걸 회복하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압박감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양육하시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양육 태도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점수로 양육자나 양육 태도를 너무 낙인 찍지 마세요. 특히나 저희 양육 태도 검사에서는 양육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아마 보다 보면 내가 부족한 이런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양육자구나 하면서 실망하게 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점은 약간의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면
그거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태도, 유형,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로 너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양육 태도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정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양육이 아니죠. 애정을 주면서도 구조를 잘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율성도 주는 것, 그래야지 좋은 양육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론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되었을 때 좋은 양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육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여러 개를 골고루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양육 태도가 나타났을 때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까다로워서, 혹은 양육자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혹은 우리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가 이렇게 까다롭게 느껴질까? 그리고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또 혹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저해하는 요인들을 잘 찾아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것은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닌 그냥 충분히 괜찮은 좋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